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GPT가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년 안에는 GPT가 이 정도의 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 입에서 그룹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두고 볼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은 GPT를 배울 거고, GPT는 잘 아시다시피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게 이제 이 단어 뜻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생성형 이거 미리 학습이 잘 돼 있고 그다음 트랜스포머라는 뜻인데 앞에 두 개는 이해가 잘 됩니다. 뭔가 생성을 자꾸 하고 그다음에 뭔가 학습이 대량으로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 본 논문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뭐 기술적으로 하나 다 설명 하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의 히스토리, 철학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제 강의의 목표를 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트랜스포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발전의 그 경로를 보면 처음에는 이런 통계적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규칙 기반 통계적 접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뭐 다양성을 대응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뭐 딥러닝 기반으로 넘어오고 워드 투 벡터라든지 RNN 같은 모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퀀텀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초거대 언어 모델들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뿐만 아니라 딥시크, 그록 전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앞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얘기가 요건데 어떤 질문을 우리가 어드레스 할 거냐면은 딱 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번역기를 갖고 계속 얘기할 건데요. 왜 plain RNN은 이제 recurrent neural net이라고 하는데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plain RNN은 번역기로는 잘 안 될까? 그리고 왜 트랜스포머는 잘 될까? 그래서 이게 발전 방향이 보면은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RNN에서 시작을 해서 RNN에다가 어텐션이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넘어오는데 트랜스포머에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RNN에서 RNN 플러스 어텐션으로 왔다가 트랜스포머로 넘어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근간이 된 논문이 여기 2017년도에 나온 Attention's All You Need라는 건데 논문 제목 치고는 참 허세 가득한 논문이죠. 이런 거를 논문 제목을 쓸 수 있나? 제가 이렇게 논문 냈으면 바로 제목 바꾸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용 횟수를 보면 그 허세에 맞는 실적이 나옵니다. Attention's All You Need라고 했지만 Attention이 너가 필요한 모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인용 횟수가 나왔어요.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지금 7년 된 만으로 15만 회. 이게 얼마 대단한 거냐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노벨상 받았던 백프로프게이션 논문이 네이처 본즈에 나온 게 아주 옛날에 그게 4만 회 정도 인용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이게 15만 회 인용돼 있다. 이게 얼마나 지금 AI 본진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지금 핫한지를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개발자들을 보면 구글입니다. 구글. 이것도 좀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건데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는데 지금 트랜스포머를 코어 아이디어를 만든 데서 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오픈AI, XAI. 그러니까 사실 모델이 중요한데 모델은 다 비슷하게 수렴이 돼 있어서 모델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싸움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컴퓨팅을 얼마나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이 싸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구글이 만들었지만 구글이 좀 밀리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게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RNN에서 RNN 플러스 어텐션으로 갔다가 트랜스포머라는 걸로 갔다. 뭔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간 겁니다. 자, 그래서 RNN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RNN 계열의 논문이 모델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저희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을 갖고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번역기로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거는 시퀀스를 넣어서 시퀀스가 나오는 겁니다. 번역기가 다 그렇죠. 너는 자연어 처리를 좋아해라고 넣으면 You like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길이는 당연히 달라도 되고요. 어쨌든 시퀀스를 넣어서 시퀀스가 나오는 그게 이제 번역기고, 예, 지금 seq to seq는 이제 RNA 계열의 모델인데, 이런 시퀀셜한 데이터,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반영하는 모델의 가장 그 펀더멘탈한 모델이 RNN이라고 합니다. Recurrent Neural Net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큰의 순서대로 넣으면 또 다른 어떤 순서가 탁탁탁탁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원래는 강의 준비할 때 RNN까지 좀 설명을 좀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2시간 안에는 컷하기 좀 어렵고, 이번 겨울 학교에는 RNN 렉처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여름 학교 때는 RNN 렉처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 공개돼 있고 유튜브 강의도 올라가요. 이승철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튼 그거 들어가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정하고 넘어갈 거는 RNN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 돼 있다 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엄청 복잡한 건 아니고, RNN이라는 기본적으로 시퀀스가 있을 때 좀 이펙티브한 그런 ANN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되어 있는 시퀀스가 있을 때 그런 모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N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겼다. 똑같은 건 얘기인데, 우리 보통 ANN에서 할 때는 X 여기 토큰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가 나오고 그다음 예측을 하죠. 원래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요 화살표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작동했던 히든 레이어가 같이 들어와서 그 다음 히든 레이어를 만드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1, X2, X3, X4, Y1, Y2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얘한테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도 갈 때 가는 중에 얘한테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뉴런을 베이시스로 표현하면은 요거 이제 토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고, 토큰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값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첫 번째 여기 이제 ANN 수업도 첫날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뉴럴 네트 트레이닝 할 때 우리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로스를 미니마이즈 할 때,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로스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우리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얘만큼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로스를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저렇게 로스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만큼 이렇게 탁탁탁. 그래서 로스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게 이제 그 웨이트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핵심인데, RNN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RNN 문제점이. 이 수식이 갑자기 좀 뭐 길게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 말을 제가 반복했을 건데, RNN은 멀수록 잊혀진다. 그러니까 로스와 멀리 있는 토큰은 그레디언트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작아집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 지점에서 로스가 L3라고 하면은 이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Y-랑 Y하고, 이제 첫날 수업 들으셨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식이 이해되실 건데, 있는데 얘를 이제 W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요. WX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웨이트들이 다 공유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 텀은 L3에서 Y 햇에서 L3, 그 다음에 이렇게 W, 요 경로입니다. 요 경로.
얘는 좀 가깝죠. 그래도 얘는 좀 가깝죠. 여기까지 오는 건 좀 가깝죠.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다른 경로를 보면은 L3에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W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멀죠. 그 다음에 얘는 더 멀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엄청 길잖아요. 실제로 시퀀스가.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뭐 점점 더 멀어질 텐데 얘는 이 토큰은 이 그레디언트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 작아집니다. 왜냐면 이게 0과 1 사이의 값이 계속 곱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RNN의 문제는 사실 이 토큰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얘를 예측하는데 여기 웨이트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니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토큰이 여기에 이 그레디언트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 작아지니까 멀수록 잊혀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RNN의 근본적 문제점이고 자, 이걸 알고 다시 번역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아까 RNN 계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인코더랑 디코더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인코더, 디코더 둘 다 RN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강사입니다 라고 넣으면 저는 강사입니다 라고 넣으면은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I'm an instructor라고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인코더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저는 강사입니다 라고 제가 넣으면은 그거를 뭔가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예요. 인코더라는 거는. 이 저는 강사입니다라는 정보를 어떻게 압축을 시켜서 이 디코더라는 데로 넘기면 이 디코더에서는 그걸 정보를 기반으로 I'm an instructor라고 뱉어주는 겁니다. 네, 구조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겨주는 부분이 어디 있죠? 여기서 저는 강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압축을 해서 디코더로 넘기는데 어디서 넘겨주고 있죠? 여기서 넘겨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압축된 정보가 지금 여기서 넘어가고 있죠. H3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든 다 받아갖고 여기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넘겨주는 입력 문장의 맥락을 저장하는 걸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벡터는 인코더에서 정보를 압축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여기 H3에서 압축을 한 방에 해서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이해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받았어요. 네, 여기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갖고 뭔가 어떻게 나는 강사입니다라는 걸 압축을 해서 받았고 그럼 디코더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걸 받아서 여기 디코더는 보면은 이게 SOS가 Start of Sequence고 EOS가 End of Sequence입니다.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를 받아서 이거랑 합쳐져서 I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I가 다시 여기 와서 이 값을 받아서 M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M이 여기 또 이것들과 받아서 N이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넥스트 토큰을 프리딕션하는 부분이 디코더의 특징입니다. 좀 심플하죠,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지금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해놓고 보면은 이게 길이가 뭐 좀 달라도 저는 강사입니다 토큰이 3개인데 튀어나오는 거는 토큰이 4개잖아요. 길이가 좀 달라도 이런 걸 넣으면은 또 다른 길이에 뭔가가 튀어나오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이 입력을 압축시킨 거고 그게 디코더로 넘어가면서 그게 받아가면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하면서 번역이 완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근데 여기서 근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RNN 계열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RNN 두 개를 붙인 거니까 RNN의 한계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RNN의 한계점이 뭐라 그랬죠? 멀수록 잊혀진다고 했죠. 멀수록 잊혀진다. 그게 그대로 여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인스트럭터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 인코더에 있는 이 웨이트까지 가려면은 그레디언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아무리 가까워도 어떻게 가야 되나? 로스가 y 햇으로 일단 와야 되고 y 햇이 s4로 와야 되고 s4, s3, s2, s1, h3 하고 1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와야 돼요. 1로 가려면요? 또 뭐 이렇게 와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근데 인스트럭터라는 거를 예측하는데 사실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여기서 강사가 중요했겠죠. 강사가 인스트럭터니까. 근데 이까지 오려면 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멀수록 잊혀지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냥 플레인 RNN,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플레인 RNN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는 학습 잘 안 됩니다. 번역기 모델이. 자,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을 되게 됩니다. 여기서 어텐션. 이걸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출력 시점마다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인스트럭터를 출력할 때, on을 출력할 때, m을 출력할 때마다 컨텍스트 벡터를 다 다르게 쓰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땠어요? 컨텍스트 벡터가 그냥 요거였잖아요. 얘를 그냥 인코드에서 압축한 게 요거 하나였잖아요. 그럼 이거 출력할 때, 이거 출력할 때, 이거 출력할 때 다 요것만 참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 내가 인스트럭터를 출력할 때는 그거에 적합한 컨텍스트 벡터를 따로 만들어 쓰겠다 라고 프레임을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요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S4가 이 지점에 이제 S4가 있으면은 S4랑 예를 들면 H2 여기 있는 거 디코더에 있는 은닉층이랑 여기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코더에 있는 어떤 뭐 또 다른 은닉층과의 벡터 내적 이 벡터 두 개의 내적을 뭐라고 하죠? 이게 내적을 하면 뭘 알 수 있죠? A 벡터, B 벡터 내적을 하면은 이 두 벡터의 유사도, 닮은 정도를 알 수 있죠. 그게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그러면 지금 S4와 H2의 유사도, 그러니까 닮은 정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 가중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닮은 정도, 얘랑 얘의 닮은 정도, 얘랑 얘의 닮은 정도를 기반으로 웨이티드 썸을 하고 있는 거죠. 컨텍스트 벡터. 이게 제가 이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인데 여기 이제 영철, 뭐 영수 이쪽이 다 그런 남자 쪽이라고 할게요. 네. 이쪽은 뭐 순자, 옥순, 뭐 누구 있죠? 영자, 뭐 이런 식이다 할게요. 뭐 영철인데 얘는 영철이 이제 낯설 나가서 나랑 닮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는 나 영철인데 순자랑도 대화해보고 옥순이랑도 대화해보고 하면서 나랑 닮은 사람이 누군가. 얘는 사실 결과적으로 누구랑 닮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얘랑 닮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학습이 끝나고 나면. 왜냐? 인스트럭터니까 이 강사라는 놈이랑 닮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모르죠, 처음에는. 이거 다 변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 그걸 학습하면서 찾아지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영철이는 순자랑 닮아서 나중에 이게 요 텀이 아주 커져 있을 겁니다. 요 텀이. 나머지는 아주 작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수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y 햇을 아까 앞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y 햇이 잠시만. 여기서는 y 햇이 여기다가 wy 곱한 게 끝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컨텍스트 벡터를 따로 또 더합니다. 요 텀을. 요것만 있었는데 요 텀을 따로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L4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경로가 어땠죠? 아까 요렇게 왔죠? 요렇게 왔죠? 기억나시죠? 응.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L4에서 Y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갑니다. 이제 C로 갑니다. C 컨텍스트 벡터 바로. 왜냐? C 안에 H가 있거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로 가요. 지름길로. H3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H2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왔다가 이렇게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스텝 한 스텝 이 시점을 이동하면서 지금 다 그레디언트를 해 나가면 멀수록 잊혀지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텐션을 넣으면은 지름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길이가 훨씬 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로 굉장히 짧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훨씬 길겠죠. 그러면은 이걸 막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와서 탁탁 이렇게 오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개입을 하면서 역전파 전달 경로가 크게 감소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플레인 RNN은 번역기로서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어텐션이라는 걸 넣으면서 획기적으로 성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텐션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해되시죠? 까지.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 연구 예시인데 She's 5 years younger than me 라는 영어를 해서 불어로 바꾸면은 저 불어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걸 학습을 어텐션 메커니즘을 넣어서 학습을 해보니 C는 아까 그 벡터 내적 기억나시죠? 어텐션 여기 탁탁 요 부분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대1로 매칭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한 단어를 디코딩할 때 두 개의 입력을 참고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단어가 여러 단어의 디코딩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시로 들면 저는 강사입니다. I'm an instructor. 그러면은 이 강사랑 인스트럭터도 크겠지만 아마 on이랑도 클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on이라는 걸 대변할 수 있는 한글말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강사는 on instructor 요 두 개의 토큰과 어텐션이 크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능한. 자, 근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아까 혹시 컨텍스트 벡터 만드니까 시점마다 따로 만드니까 와서 툭툭 막 지름길로 가고 하니까 좋았는데 근데 그거는 인코더로 갈 때만 좋은 거고 고수식으로 따지면 디코더로 가는 거는 안 돼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 보세요. 여기 C4로 왔다가 뭐 여기로는 못 가잖아요. 갈 길이 없잖아요. S1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전히 디코더에서는 멀수록 잊혀지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이 구글 팀이 다 없애버리자 그냥 이 RNN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을 이동하면 이전 정보를 담는 연결 그러니까 요 선들 요거 그렇게 오는 거 그냥 완전히 끊어내자. 그러면은 뭐 단점도 좀 있겠지만은 일단 RNN 계열의 모델의 문제인 멀수록 잊혀진다는 그 문제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걸 끊어내기 시작하면. 물론 이걸 끊어내면서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핵심적인 개념은
RNN에서 완전히 탈피를 하잖아. 트랜스포머로 넘어오면서. 근데 그걸 하려면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트랜스포머가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RNN에서 어텐션까지 오는 건 왔는데 셀프 어텐션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식을 한번 보실게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인코더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어텐션을 만드는 거, H끼리 어텐션이에요.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디코더 안에도 셀프 어텐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 어텐션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컨텍스트 밖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여기 영철 뭐 이랬잖아요. 저쪽이 이제 순자 옥순. 근데 이제 영철이 옥순이랑 닮은 정도로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바꿔서 남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철이가 이제 영수형한테 가서 나 뭐 자아 성찰 좀 하는 거죠. 나 어때?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옥순이도 영자랑 뭐 영수건이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아 성찰하는 겁니다. 하고 그거 다 해보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서 또 맞춰보는 거예요. 인코더와 디코더 어텐션 해서 U라는 건 업데이트를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컨텍스트가 또 만들면 동일하죠. 그 다음 이게 새롭게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한 놈들끼리 한번 이렇게 만나보는 겁니다. 닮은 정도를 다시 평가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는데 멀수록 잊혀지는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일단 디코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디코더 쪽으로 L4에서 Y4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벡터 U 놀러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이번 이제 여기 안에는 S4U가 있죠. 이렇게 놀러 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가고 싶으면 그냥 S1으로 바로 뛰어가면 돼요. S2로도 바로 뛰어가면 되고 S3로도 바로 뛰어가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요렇게 왔는데 길게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컨텍스트 벡터로 갔다가 S4U로 갔다가 요렇게 가면 됩니다. 셀프 어텐션 안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인코더에서도 가능하죠.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는 인코더 쪽 H2든 뭐 H3든 어쨌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H1, H2, H3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해놓고 나면은 일단 연결하는 선 다 끊어냈으니까 그냥 이렇게 퀀텀 점프 몇 번 딱딱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경로 수준으로. 근데 이런 게 연결이 다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라인을 따라서 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극복을 한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에 가까운 개념이고 실제로 이 모델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뭐 많습니다. 뭐 포지셔널 인코딩 부터 해갖고 여기가 지금 인코딩 파트고 여기가 디코딩 파트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RNN에서 트랜스포머로 넘어오는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가 뭔지 하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좀 다른 것도 이해하기 쉽고 좀 GPT의 어떤 근간을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데 근데 아까 이렇게 끊어놓고 나면 크리티컬한 단점이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게 원래 좋은 게 이거 다음에 이게 있고 이거 다음에 이게 있고 그 순서를 딱딱 이렇게 사인되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이걸 끊어내니까 순서 정보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해서 순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인베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어의 순서를 녹여내는 인코딩까지 같이 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어다, 두 번째 단어다라는 것까지를 알려주는 인베딩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이제 병렬 처리도 돼서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자세히 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1이고 이제 2장, 3장은 빠르게 그냥 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제 트랜스포머를 알았는데 그러면 GPT는 뭐냐? GPT는 뭐냐? 트랜스포머는 지금 번역기로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인코더랑 디코더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 번역기 자체 인코더, 디코더 세트로 발전되는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인코딩만 떼와서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ERT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요거는 예를 들면 인코딩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압축한 정보를 갖고 분류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좀 많이 쓰는 거고요. 반면에 이 디코더는 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말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디코더만 딱 떼와갖고 발전되는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GPT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부분을 떼와서 엄청난 양으로 학습을 해서 말하는 기계를 만든 게 GPT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오토 리그레시브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전에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데이터를 프리딕션하는 거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 예를 들면 오늘 날씨는 이라는 걸 받으면 모델은 맑음, 흐림 이런 걸 뱉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계속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GPT는 여러 층의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쌓아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제가 달리에다가 GPT 아키텍처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모델 아키텍처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디코더를 막 엄청 쌓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쌓아서 만들어진 게 GPT이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참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강의를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야 그거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근데 GPT가 그래도 성능이 잘 나오는 건 그래도 신기해요. 이게 뭔가 뭐 이런 모델의 발전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뭐 너무나 정말 엄청난 지능을 보이고 있으니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GPT, 챗GPT의 파워는 누가 뭐래도 엄청난 양질의 데이터, 양질과 대량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딥시크나 그록이나 GPT나 이런 것들 다 모델 구조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의 그 전략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제 그 AI 컴퓨팅이죠. 그런 부분들의 기술력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모델은 이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로샷, 퓨샷, 파인 튜닝이라는 이런 GPT를 훈련할 때 이거를 우리가 챗 GPT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잘 안 하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따가 두 번째 강의에서 실습을 할 때는 제로샷, 퓨샷, 파인 튜닝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쉽게 미리 설명드리면 예제가 없으면 제로, 예제가 몇 개 있으면 퓨샷, 예제가 많아서 모델을 재훈련까지 시키면은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GPT는 2018년도에 처음 나왔고 모델들을 보면 지금 GPT-4가 나오고 GPT-5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상표권도 등록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5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5가 나올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게 이제 유미한 뭔가 있는 데이터를 이미 다 학습해 갖고 뭔가 유미한 점프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챗GPT가 여기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게 여기 O 시리즈로 나옵니다. 4O, 옴니 1, 옴니가 이게 일단 O1, O3, O2는 영국의 상표권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모델들이 추론 모델들이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말을 뱉어주기만, 정보를 뱉어주기만 하는 수준이었다면 요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어떤 사고를 하고 추론을 하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뭐 한두 달밖에 안 된 건데 O3 같은 경우에는 AGI에 도달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AGI라는 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 수준의 범용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보통 뭘로 테스트하냐면은 과학이나 수학 문제 또는 코딩 문제 갖고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O3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한 88점 정도 받았는데, 여기 사람이랑 비교한 걸 보면은 M터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 메케니컬 터커라고 아마존에서 그 라벨링하는 대규모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메케니컬 터커라고 하는데 그분들보다는 좀 낮고, 근데 스템 그레드 수학과학 분야에 있는 대학원생보다 좀 못한다 하는 정도까지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푼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시 요걸 먼저 보시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은지 우리는 보면 바로 알죠. 딱 보면 빨간색이 안에 2개 있으니까 빨간색 층을 바깥에 2층 씌워라. 파란색이 3개 있으니까 파란색을 바깥에 3층 씌워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example 2도 똑같고 example 3도 똑같습니다. 요 3개를 딱 주고 요거 풀어봐. 그러면 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GPT 얘기를 좀 드렸고, GPT가 재료과학 분야에 엄청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과제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고 있고, 근데 확실히 뭔가 한 2년 전 정도부터 좀 이래저래 사용이 많이 되다가 최근에 좀 급증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고 있고 많은 그룹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정보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브란 시더, 크리스텐 펄슨이라고 UC 버클리의 저희 분야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LLM으로 스트럭처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문헌에서 추출하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 뭐 GPT나 라마 같은 걸 써서 개체명 인식이나 강제 추출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헌을 넣어서 어떤 스트럭처된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 개체명 인식이랑 강제 추출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이게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 제 연구 예시인데 이런 문단이 하나 있습니다. 촉매 쪽에 있는 문단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촉매, 이게 여기다 촉매들이거든요. 파란색이 촉매 뭐 1, 촉매 2, 촉매 3, 촉매 4. 그리고 촉매 물성 중에 타펠슬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물성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파란색, 빨강색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딱 하면 이게 이제 개체명 인식입니다. 여기까지 한 게. 그러니까 이걸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 해서 NER이라고 하고 이제 개체명 인식입니다. 근데 이까지만 해놓으면 데이터가 가치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성이 이 촉매 건지 이 촉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관계 추출이라고 Relation Extraction이라고 하는데, 관계 추출까지 하면 개체명 인식 NER이랑 관계 추출 RE를 같이 하면은 비로소 이런 데이터 셋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어디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아주 요 분야에서 좀 핵심 테마이고, 그래서 뭐 이런 로우 텍스트를 넣으면 프롬프팅을 하면 뭐 이런 관계들, 이 소재가 뭐 어떤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고 그런 관계성들까지 다 연결해주는 이런 모델들을 이제 GPT 같은 모델 이용해서 했던 연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시 더 있는데, 이제 코사이언티스트라고, 이거는 2년 전에 네이처 본지에 나갔는데, 이게 요새 그 아까 신종호 박사님도 소개해 주셨듯이 자율화 실험실, 로봇 실험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과학 분야에서도. 근데 저희도 지금 키스트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GPT 에이전트를 같이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뭘 했느냐, GPT를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실험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뭔가 붙이는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게닉 합성 레시피 같은 걸 구글에서 찾아주는 거, 다큐멘트 서치를 아비추럴리한 상황에서 해주는 거, 코드를 만들고 실행시키는 거, 그다음에 적절하게 실험을 오토메이션 명령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GPT 안에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autonomous lab 안에 이걸 같이 넣어갖고 이제 하는 이런 해서 이게 이제 네이처 본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두 가지 예시만 더 설명드리고 끝낼 건데, 요거는 이제 카이스트의 김지한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인데, 챗 모프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챗 GPT와 모프라는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소재를 합쳐갖고 챗 모프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은 모프의 물성 예측과 구조 생성 작업을 하는 툴킷을 개발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처음에 논문 딱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GPT가 물성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그 구조 생성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Can you generate a structure with an accessible volume fraction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GPT가 이 구조를 만든 건 아니고, GPT는 이런 물성 예측 구조 생성에 필요한 모델들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 그룹 내에서 개발된 모프 트랜스포머나 지네틱 알고리즘 기반 모델들이 이미 있는데, 이거를 적재적소 불러와서 이 질문에 적절하게 불러와서 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면은 바로 내뱉고,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으면 피드백 체계를 만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성 예측은 만 90점, 구조 생성은 한 70점 정도 성능을 보였다, 이런 연구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 예시인데요. 이거는 아직 퍼블리시된 거는 아닌데 LLM 웹 디자인이라서 LLM 기반으로 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걸 줄여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김재현 교수님 설명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비슷한데 조금 새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타겟 물성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 생성에 대한 추론을 GPT가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성 계산 자체는 기존 방법론을 쓴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워크플로우에서 이 부분이랑 주황색 부분이 GPT가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실제로 물성을 계산하는 부분은 기존의 방법론을 씁니다. Structure Relaxation, Power Quality Predictor 이런 것들은 다 그 기존의 걸 쓰는데, 이런 걸 시켜봤습니다. 내 밴드갭이 얼마인 소재를 원해 라고 넣으면은 GPT가 지금 너의 그 인풋 구조에서 이런 수정을 해볼래? 이 원소 치환을 해볼래? 에디션 해볼래? 이런 걸 제안합니다. 가설을 세워줘. 그러면은 물성은 어떤 물성 계산기가 있겠죠. 그걸 계산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잘 된 것 같아. 아니면 못 나왔으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자기 반성을 합니다. GPT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추천하고. 근데 요것만 해도 저는 좀 놀랍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랜덤하게 했을 때보다 이런 GPT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추론을 하게끔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골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소재와 기분인데, 이 밴드갭이 0.38인데 우리는 1.4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갖고 싶어, 찾아줘 라고 시키면은 얘가 자기 생각에는 이 설퍼를 셀레늄으로 치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물성 계산기가 한 거죠. 했는데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잘 안 나왔고 반성을 좀 하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번에는 실리콘을 절면형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maller atomic radius와 different electronegativity가 있기 때문에 이런 electron structure 변화를 잘 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반성을 좀 하다가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이게 우연히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랜덤하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찾았다고 이분들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긴 했으니까 뭔가 추론 과정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PT가 지금 실제 제로 연구에까지 침투를 하고 있고, 아마 이 활용에 대한 효용성은 점점 확장이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좀 10분만 쉬었다가 12시 10분에 이제 아까 이 부분 있죠. 제가 정보 추출하는 부분을
뭐 비슷한 것 실습을 한 두세 개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뵙겠습니다.